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간입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원에서 오히려 질병이 더욱 악화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대개 그 분야의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고는 의료상의 과실 유무를 잘 알 수가 없어서 일반인이 의료사고에 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있고 또 환자의 구체적 상황이나 특이체질 이런 것 때문에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나 병원에 따라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을 인정해야 하는 사정 때문에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무조건 의사나 병원 측에 책임을 묻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측은 갖가지 의혹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게 되고 또 의사나 병원 측도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의료사고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사나 병원 측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측의 무지와 정보 부족으로 책임을 묻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료사고의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고 또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정영지 씨와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지입니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수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의료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몸이 아픈데 더불어서 법률 쟁점까지도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안전한 법률에서는 그런 의료사고와 관련된 법률 분쟁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오늘입니다. 네. 네. 영지 씨, 무슨 기억에 남는 의료사고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직접 겪어본 건 아닌데 제가 법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판례 하나가 그 사랑니 발치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사랑니를 뽑을 때 저도 4개 다 발치를 했는데 뽑다가 사랑니 났어요, 그래? 네? 사랑니가 났냐고? 네. 저는 낳기 그래? 전에 다 발치를 해가지고 그래? 네, 저는 괜찮은데 그 발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그게 진행이 되어서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의료사고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이빨을 뽑으면 되는 건데 왜 사망까지 이어질까 했는데 굉장히 그런 사고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랑니 뽑다가도 그런 사고가 나는 수가 있죠. 의외로 현대의학이 고도로 발달되고 또 의사의 수준도 높아졌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고가 대체로 이제 의료사고라고 하면은 의사가 또 독선적인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지고의 어떤 의사다. 그런 독선적인 경우도 많고 또 부주의 또는 선입견 전에도 이런 환자가 있었는데 싶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오진도 많고 잘못 치료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물론 환자의 특이 체질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도 나고 또 환자의 비협조 자기가 또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자기 몸 자기가 안다는 둥 이래가지고 의사 말을 안 들어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도 많죠. 이런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에 의사에게 다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사가 집도할 때 또는 치료할 때 벌벌 떨면서 이거 내가 책임이나 지지 않을까 하면서 벌벌 떨면서 소신 있는 진료를 못하게 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의료사고가 나면은 병원 측도 대체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안 좋으니까 쉬쉬하면서 노출을 꺼려해서 음성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어쨌든 요즘 의료사고에 관한 소송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저는 굉장히 병원이 안전한 곳으로만 사실 인식을 해왔는데 어디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5배 이상이 더 많이 의료사고로 인해서 사망한다고 해요. 이제 물론 병원에 오는 분들이
아주 뭐 문제가 없는 분들이 와서 사고 당하는 경우는 좀 드물겠죠. 기본적으로 좀 취약한 건강 상태, 질병에 걸린 사람들 오니까 사망 확률이 높은 거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물론 그 중에는 전혀 건강했던 사람이 그런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의료 사고라는 게 여러 가지 단계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진단 단계에서부터 오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사례 중에는 외상을 입어가지고 장 파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엑스레이 찍고 뭐 이런데도 이거를 잘못 판단해서 그냥 급성위 뭐 확장성 마비 아니냐 장 폐색증 정도로 진단해서 그냥 그에 대한 대증요법만 하다가 확진을 위해서 관찰만 계속 하다가 결국 그렇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확진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 엑스레이로 판독을 엑스레이상에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지울 것이냐. 환자로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의사로서도 진단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장 파열이 있을 때는 아마 배로부터 아주 반사통이 아주 심한데 그런 증상이 없었지 않았느냐. 뭐 진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냐. 이래가지고 의료과실을 부정한 사건이 있었고요. 이와 상반되게 또 이제 임산부가 이제 출산을 하러 왔는데 태아가 이미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그거 자체를 모르고 이제 뭐 그 단지 유산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다가 늦게 소파 수술을 시행했어요. 근데 태아 상태를 이상 상태를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고 또 이제 당사자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별 이상이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조기 소파 수술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 이런 경우는 또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이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들어봤겠지만 어떤 경우에 의료과실을 인정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의료과실을 인정 안 해야 되는지 애매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이게 제가 두 사례를 들어보니까 의사로서 과연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은 할 수 없었던 분야인가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로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다. 뭐 실수라고 할 수 있냐? 평균적인 의사라면 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또 뭐 그렇게 판단 안 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판단상의 차고 명백한 차고 보통의 의사라면 그런 판단을 했을 리가 있느냐라는 정도가 되면은 진단 착오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이제 주인공이 갑자기 이제 암 진단을 받아서 이제 뭐 한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 3개월 동안 이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을 막 3개월 동안 했는데 결국에 이게 오진이었다 이런 재밌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현실에서 일어나면 정말 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렇죠. 상황도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하는 분들 중에는 암 의심이 있다 이래가지고 가서 정밀 검진했을 때 암이 아닌 경우도 많고 또 정밀 검진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라고 생각해서 열어봤더니 암이 아닌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뭐 대개 의사들이 뭐 이제 그 사실을 뭐 숨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암 조직이 아니었을 경우에 주의를 다하여도 오진 가능성이 있다. 암의 조기 발견이라는 게 매우 어렵답니다. 조기 발견한다는 것이 아주 행운이래요. 조기 발견이 뭐 아주 중요하긴 중요한데 암을 조기 발견했다는 것은 행운이랍니다. 그래서 암이냐 암이 아니냐를 오진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책임지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게 대체로 그런 판단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게 진단 부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단계에서 뭐 그렇죠. 주사를 한다거나 투약 과정에서도 또 의료가 그런 경우도 의외로 어처구니 없는 사고도 병원에서 이제 여러 환자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즉
뭐 경우에 따라서는 A라는 사람한테 투약 또는 주사해야 할 것을 전혀 다른 환자인 B 환자한테 주사하거나 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또 이제 페니실린을 주사를 할 때는 이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이제 검사를 물어봤더니 페니실린 했더니 처음에 이제 주사 후에 약간 발진, 즉 다시 말해 약간 붉게 부어오르는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의사한테 통보를 했어요.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의사가 뭐 재조사하지 않고 그냥 페니실린 재주사 했다가 쇼크로 사망하는 그런 경우에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거죠. 이 의사가 이제 이런 보통은 뭐 페니실린 부작용이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결국 부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화농성 폐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증상이 미미하니까 이걸 갖다가 단순한 위염, 신경증 정도로 진단해서 위염 정도에 관한 이 약을 투여를 하다가 그 이후에 또 다시 내원해서 뭐 배가 몹시 아프다, 상복부가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역시 뭐 위염 증상에 관한 약을 투여를 했다가 결국 호흡곤란, 부작용이 세심한 걸 관찰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그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 처방 및 투약에 대해서 과오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 뭐 정신병 환자가 아주 조증을 일으켜서 그에 관한 약을 이렇게 클로로프로마진이라는 주사를 투여하면서 적정량을 투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여량 조절에 실패를 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관찰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저혈압 현상이 초래되니까 혈압 상승을 위해서 포도당을 또 과다 투여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피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가 달라지게 되면 전해질 이상, 빈혈, 이런 저알부민증 이런 걸로 결국은 쇼크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뭐 엄청 전혀 엉뚱한 일반인이 뭐 주사 맞으라면 맞고 뭐 꼭 꽂아 있으라면 꽂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매우 잘못된 행위, 그런 걸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혈액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가지고 또 이제 적정량 초과하는 투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의외로 병원에서 이게 주사가 뭐 약효는 빠르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위험성이 도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의사가 직접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고 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한테 맡기는 그런 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굉장히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들이 진찰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요. 그래서 3분 이내로 다 진료가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냥 들어가서 뭐 감기 걸렸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약 조제를 받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사실 이렇게 환자마다의 또 특성이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하는 게 꼭 필요하네요. 우리 환자가 인구가 많고 또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너무 종합병원에 단순한 병의 경우에 그 초진의 경우에도 종합병원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합병원 의사가 시설도 그렇고 의사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하루에 수십 명을 진단하다 보니까 진단 시간도 줄고 또 오진도 있을 수 있죠. 오히려 가까운 병원에서 충분한 문진과 시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사소한 병의 경우에는 오진을 줄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 동네에서 계속 이렇게 관찰하고 치료해온 의사가 어떻게 보면 주치의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오진도 적고 그 사람의 체질도 잘 알 수 있고, 그런데 뭐 종합병원에 가면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불친절과 이제 제대로 된 진찰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더 많겠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수술 중에 사고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수술이라는 게 이제 피치 못한 우리 몸에 칼을 대고 뭔가를 침입하는 그런 행위, 해를 가하는 행위인데 수술 중에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심장 수술 이런 경우 사고 많은데 심장 수술할 때 뭐 이제 관을 삽입하고 이럴 때 잘못하는 그런 사고도 많고, 또 맹장 절제술을 하면서 또 이제 수술 뭐 이렇게 급하게 막 하다 보면 수술 환자도 많고 하다 보면 그게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실로 이렇게 잘 기워서 해야 되는데 기운 실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출혈해서 나중에 결국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자궁에 이제 예를 들어 산부인과에서 출산 과정에서 출혈이 있으면 어느 정도 출혈은 예상이 할 수 있고 네.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대량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그런 경우에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간헐적 출혈이 있는 경우에 이게 과연 급성 대출혈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한 사건에서는 한 간헐적으로 출혈이 있었어요. 이거는 대출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대처를 했는데 그게 결국 대출혈로 이어져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 의사의 과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맹장절제술의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찰사 그야말로 이렇게 기워야 할 부분에 깊지 않고 배를 닫았을 가능성이 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어요. 원고는. 결찰해야 될 부분에, 즉 다시 말해서 기워야 될 부분에 안 기웠을 리가 있냐라고 판단을 했고, 또 결찰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결찰사가 실이 탈락되는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원인이 불명이다. 이래가지고 의사과실 입증 부족이다 이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전신 마취를 할 경우에는 우리 사람이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기도가 막히거든요. 우리가 왜 잠잘 때 코를 심하게 자면 코를 골잖아요. 그 기도가 일부 막혀서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막히지 않게 위해서 전신 마취를 시술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열어주는 그 삽관을 하게 돼 있어요. 삽관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삽관을 이렇게 어떤 특정 체질이나 목이 짧다든지 굵다든지 살이 많이 찌다든지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기도 삽관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제때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2, 3분 내에 기도 삽관을 해야 호흡을 제대로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호흡을 못하게 되면 뭐 뇌도 상하게 되는데 2, 3분의 기도 삽관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의료 책임을 인정했고 또 수술 중에는 뭐 다한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땀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 이제 어떤 그 교감신경 절제술을 하게 되면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다가 뭐 땀 좀 안 나게 하려고 하다가 수술 후에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켜서 의식 상실하고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설명은 다 했어요. 이런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수술 과정에서 뇌경색증이 발병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상 과실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수술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흔히 목 뒤 이런 데 무슨 혹이 간단히 나는 그런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지방종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열어보면은 지방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 나도 그런 거 하나 제가 하는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보니까 수술하고 보니까 한 5일 후에 뇌 저산소증이 초래돼서 치료가 안 되고 나중에 결국 전신마비되고 또 말을 못하게 되고 손발이 떨리게 되는 파킨슨씨병 또 뭐 나중에 그로 인한 정신병까지도 얻게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수술을 할 때에 이게 과연 단순한 지방종인지 신경외과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잘 판단하고 왜 대처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수술 그렇죠.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심각한 우리가 아주 복잡해 보이고 원래 위험한 소송에 대해서 소송이 잘 없는 이유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이었으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뭐 때로는 의료 과실 때문에 사고 난 경우도 있겠지만 뭐 날만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사건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더 많습니다. 수술실에 버젓이 걸어서 끄떡끄떡 들어간 사람이 전신마비게 돼서 중환자실로 들어갔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 그런 분들도 많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전신 마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네. 해주셨는데, 마취 사고가 또 많습니다. 네, 저도 그 수면 마취를 한 번인가 해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거 내가 못 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또 못 깨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마취라는 게 체질에 따라서 심장병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마취제는 아주 급격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고, 물론 이제 마취제에 대한 연구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마취제 위험 뭐 가사 상태까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혀 뭐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것이 이게 뭐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취 중에는 기관지 경련 발생할 가능성도 많고 심장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고 이래가지고 다른 원인이 마취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뭐 때문에 죽었는지를 특별히 심장 정지가 일어날 사유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마취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특이 체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없는 특이 체질이라고 입증이 안 되면은 책임을 그 의료과를 인정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또 마취제 경우는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은 에폰톨이라는 마취제가 있는데 이걸 정맥 주사로만 이렇게 투여를 해야 돼요. 근육에다가 이 주사를 넣게 되면은 조직이 괴사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마취제인데, 그런 그 조직, 결국 이 사건은 정맥 주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 가지고 이 마취제 일부가 근육에 이제 주사되게 된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조직이 괴사되고 이래가지고 결국 부작용이 초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 및 의사의 과실이 인정됐죠. 이게 이제 뭐 간호사가 이제 결국은 마취제를 놓게 됐는데 의사가 직접 놔야 되는데 간호사가 놓게 되고, 또 이제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제대로 못 놓은 뭐 그런 결과였죠. 그 다음에 또 뭐 폐결핵성 농흉 환자에 대해서 전신 마취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마취제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제대로 체크를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체중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 너무 과다하게 사용돼 가지고 전신 저산소증이 초래돼서 사망한 그런 사고도 있고요. 그 다음 할로테인 마취제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 사건도 뭐 걸어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오면서 수술 후에 고열 증세, 이상 증세 보이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사망하게 됐는데, 이런 그 마취제를 사용할 때는 설명도 좀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설명도 부족했고 또 그런 위험성, 그에 관한 수술의 어떤 설명이 부족하고 그에 대한 처치가 부족했다, 이래가지고 책임을 인정했는데, 여튼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책임은 어떤 데 인정하느냐,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게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 마취제로 인한 사고냐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다른 원인이 있냐, 이 사람이 걸어서 들어간 사람이 마취제 아니면 죽었겠냐 라는 정도로 입증했을 때 이제 마취제로 인한 사고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여러 가지를 보니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과실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어서 설명을 충분히 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의사에게는 설명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의사에게는 어떤 치료를 할 때 어떤 이 치료의 어떤 효과, 부작용 뭐 그런 사고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설명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도대체 설명을 들을 수 없는 인사불성의 환자도 있을 수 있고, 동의가 추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는 설명할 겨를도 없이 치료를 해야 되는 긴급 피난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안 하고 어떤 설명을 부실하게 하고 치료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효과가 뭐냐 하는 그런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는데, 대개 이제 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어떤 치료를 했을 때 거기에다가 의료 과실이 있을 때는 설명 의무 위반에다가 의료 과실로 인한 책임, 이거를 동시에 지릅니다. 그런데 설명 의무는 위반했지만 의료 과실은 없었다,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권만 인정합니다.
그런 이제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 의사가 자궁내 임신인 환자에게 이게 자궁 건종 아니냐, 자궁에 혹생행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성나늘보 수술을 감행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궁의 임신이었다 이거지. 그러면서 자궁의 건종이 좀 심하니까 이 자궁을 드러내야 돼. 네. 자궁 적출술을 시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자기가 이게 자궁의 임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자궁 적출술을 감행했다. 이래가지고 설명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런 수술을 감행한 데 대한 과실도 있다. 진단상의 과실도 있다. 이래가지고 책임, 위자료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다 인정을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렇지 않고, 혹을 수술할 때, 다한점 아까 얘기했는데, 수술 그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자료만 인정하는 그런 사고도 간혹 있고요. 어쨌든, 설명 의무 위반 그 자체는 위자료 지급, 사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의료진에게 이렇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환자 측에서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설명 의무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경우에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아마도 환자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는 그런 결과도 초래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윌슨 씨 병이라는 신경계 질환 환자가 있었는데 의사가 약을 투여하고 이렇게 진료는 잘 했어요. 했는데 약을 투여하는 효과라든지 약을 예를 들어 제때 복용 안 했을 때 어떤 위험성 이런 걸 제대로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료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또 약도 걸르고 이러다가 결국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이 사람들이 환자 측에서는 약 투여 안 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지만 의사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스스로 초래된 위험 아니냐 이래가지고 책임을 부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환자가 자기 결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자기가 스스로 의사의 말을 안 듣고 어긴 경우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 쪽에서의 어떤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죠. 본인이 뭔가 특이 체질이 있는데 숨겼다라던가 그렇죠. 보지를 안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될 수 있다. 과실상계되거나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되게 이 의료 사건 하면은 저도 사실 굉장히 억울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답답했던 게 이걸 어떻게 제가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모든 자료들이 다 이제 의료진 측에 있고 저는 그냥 이제 그 당시에 마취가 되어 있었든 아니면은 이렇게 볼 수 없었던 상황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입증 책임이 굉장히 어려워서 의료사고가 그렇죠.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재판상 가장 어려운 게 입증 책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거의 입증이 되었다는 전제에서 얘기했는데, 사실상, 의사의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면은 일단은 의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자. 어떤 특정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서 통상 발생할 수 없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이 있는 것을 추정하고, 그거를 과실이 없으면 의사가 입증하자는 그런 이론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개연성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런 그 과실이 있는 것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개연성만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입증 책임을 줄여주자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입증 책임이 완전히 전환되는 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다른 원인은 없지 않느냐, 다른 증명이 되지 않는 그런 정도 되면 입증 그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행위가 있었고,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 의료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은 없지 않느냐, 다른 특이 체질은 없지 않느냐, 다른 외력은 없지 않느냐, 그런 사정만 입증이 되면,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데, 다만 이제 이 의료사고에 있어서 했던 의사 측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료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진료 기록을 변조한다든지 네. 개작한다든지 또는 뭐 누락한다든지 진료 기록을 아예 뭐 안 내놓는다든지 또는 뭐 그 당시 그 진료할 때 있었던 의료진 또는 간호사를 그 해고해서 아예 그 정원으로 못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증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입증을 방해한 케이스로 봐서 의사에게 불리하게 판단한 케이스로는 병원에서 이제 그 뇌압 강화제라는 만니토를 아까 얘기했는데 만니토를 투여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게 무슨 잘못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환자 측에서는 생리 식임수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해서 그런 그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 뇌압 강화제 즉 만니토를 투여했던 기록 자체가 없어요. 진료 기록이 없어요. 네. 뭘 투여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이제 뇌압 강화제를 투여했다면은 그 진료 기록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 환자들에 대해서 들어는 진료 기록 없이 투여하는 경우도 있다는 등 이런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만니토를 투여한 게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증상이 미쳐서 포도당 같은 걸 투여한 것 같다. 이래가지고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케이스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진료 기록이라는 게 뭐 마음만 먹으면 뭐 얼마든지 의료진 측에서 위조가 가능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굉장히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환자들이 만일에 제대로 된 의료 사고 가능성이 있다, 의료 사고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진료를 받게 된다든지 하면 수시로 진료 기록 복사 신청을 해놓는 게 치료 중에서도 네. 진료 기록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진료 기록을 그때 나중에 사고 나서 복사를 하려면 뭐 변조되거나 개작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진료 도중에 이렇게 복사 신청을 그때 해놓는 것도 의료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지 않겠어요? 네. 보통사람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진료 사고가 났을 때에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할 때 하는 선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서인데요. 그 내용에는 의업을 인류에 대한 봉사로 여기고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의료진으로서 정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만큼 그 소명의식 또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억울한 의료사고에 휘말리게 되신다면 이런 자기의 권리를 또 잘 찾기 위해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저희가 말씀해드린 그 대처 방법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선진국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지난 시절 의사의 경제적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던 관계로 우수한 인재들이 의사로 많이 진출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도 미국 등 선진국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변호사는 물론이고 의사 같은 소위 전문 직업인들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시기심 때문에 양질의 의사, 양질의 변호사 같은 진정한 전문가를 양성하기보다는 무조건 많이 쉽게 배출하여 희소성을 떨어뜨려 보자는 풍조 때문에 의사들의 평균적인 자질이 차츰 떨어지고, 그래서 오늘날 의사들이 전문가로서의 사명감도 부족하고 따라서 의료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의료계 발전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할 때인가 합니다. 또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이나 의사 측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의롭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해결 기구를 더욱더 완비해 나가고, 의사나 병원 측의 의료사고 책임에 대한 보험제도도 완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문제의 해결이 간단하지만은 않으므로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대책 없이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의사나 변호사 등 진정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부당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료사고와 관련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강용의 안전한 법률 Q&A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왔을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남편은 간 경변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의사가 저희 고등학생인 아들이 조직검사 결과 남편에게 간을 이식하기에 가장 알맞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 아들이 아버지를 살려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 간의 일부를 떼어서 남편에게 이식하게 되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 전 병원 측에서는 저희들과 저희 아들에게 아들이 간을 떼어줄 경우 아들에게 몇 가지 위험성이 따를 수 있다면서 이에 관한 글이 적힌 문서를 보여주며 설명을 했으나 원래 사람의 간은 상당 부분 잘라내더라도 조직이 잘 자라 원상 회복이 되며 또한 제 아들이 청소년이라 큰 문제는 없을 거라며 간 이식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효자인 저희 아들이 흔쾌히 아버지를 위한 간 이식에 동의를 하여서 저희 부부도 수술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간 이식을 받은 남편은 결과가 좋아져서 퇴원하여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으며 정상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간을 떼어준 아들이 간 조직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간 기능이 극히 저하되어서 도저히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영구 장애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저희 남편이나 저나 정말 괴로웠는데요.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다른 의사 측에서는 저희 아들이 간이 그렇게 많이 떼주기에는 그 당시에 간의 크기가 작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저희 아들 간을 스스로 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떼내어 간 이식을 감행하여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줄 거냐고 따졌더니 병원 측에서는 가족들 모두 수술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더하여 병원 측에서는 저희들에게 수술 비용은 물론이고 아들의 회복을 위한 치료비까지도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병원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변호사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아들로서는 자기 아버지의 그 간 질환을 낫게 하기 위해서 네. 참 효심을 발휘해서 대전 두 분 다 완쾌되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간이라는 것이, 이 인간의 간이라는 것이 상당 거의 70%를 떼어낸다 하더라도 스스로 조직이 자라나서 회복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아마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이 문제는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질문해 주셨어요. 환자 측이 이런 수술에 동의를 했을 때는 의료 사고가 나도 무슨 의사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는 거냐. 네. 또 다음, 그런 의료 사고, 즉, 다시 말해 의사의 과실로 인한 치료 과정, 또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치료의 경우에 치료비는 줘야 되는 거냐, 안 줘도 되는 거냐. 네. 그런 이제 두 가지 질문인데, 우선 간 이식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경우에 또 간을 이렇게 떼어주는 사람의 간을 조직 검사를 잘 해야죠. 네. 조직 검사도 하고 간 크기도 잘 조사하고 간의 어떤 그 건강 상태 여러 가지를 잘 조사를 해서 이분이 간을 떼내줘도 되는 건지를 보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그 간 이렇게 조직 반응 문제는 잘 조사한 것 같은데, 아들의 간이 과연 이렇게 이만큼 떼줘도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사진에 조사를 하지 않고 또 떼어내면서도 좀 무리하게 이렇게 떼어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아마도 병원 측에 과실이 인정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간 이식 수술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의사나 병원 측이 면책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 간 이식 수술할 때 의례적으로 간 떼주는 사람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래도 간 떼주겠느냐 물어봤겠죠. 네. 그렇지만 통상의 경우에 간 이식 수술할 경우에 간을 이식 받은 사람이 부작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봐도 보통 있지만, 간을 떼준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그렇게 드물어요. 네. 결국은 병원 측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료 과실이 문제된 경우에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의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런 경우에 의사가
그야말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평가될 정도로 그 악화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치료비는 물론이고 향후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까지도 전부 다 병원 측에서 물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아들에 대한 치료비는 물론이고 간 이식 수술에 대한 치료비도 병원에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아서 그렇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말 위자료까지도 이거는 청구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뭐 이런 간 이식 수술이라는 뭐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서 많이 일어나는, 요즘 뭐 성형 수술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다툼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설명은 다 하죠. 뭐 눈 수술하다가 이렇게 되는 수도 있다, 코 수술하다가 이렇게 되는 수도 있다 하지만 사고 났을 때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이제 그런 사고로 인한 성형 수술비는 뭐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굉장히 오늘 의료 관련된 뭐 Q&A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는데요. 어떻게 시원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료사고는 휘말려서도 안 되겠지만 또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권리 찾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와 이렇게 상담하셔서 바른 권리를 되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Q&A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언제든지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입으려고 옷장에서 꺼내보니 누렇게 변해버린 퀴노. 아무리 세탁을 해도 하얘지지 않고 옷이 상할까 삼지도 못하고 락스에 입을 수도 없는데 누래진 흰옷을 하얗게 만들 무슨 방법이 없느냐고요? 누렇게 색이 변한 흰옷을 다시 새 옷처럼 하얗게 20초만 담궜다 말리면 누랬던 옷이 다시 하얗게 변하는 기적의 제품 대탄생. 이제 하얀 옷이 누래졌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누래진 흰옷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클린마 매직 화이트. 흰옷 관리하기 너무 힘드시죠? 사서 몇 번 안 입었는데도 색이 누렇게 변해서 오래된 옷처럼 보이고요. 다른 색깔 있는 옷들과 깜빡해서 같이 세탁을 하면 물들어서 보기 흉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렸던 적 많으시죠? 이제는 간단하게 매직 화이트 하세요. 색이 누렇게 변한 섬유를 다시 하얗게 20초의 과학 클린맘 매직 화이트. 삶지도 않고 락스에 담그지 않아도 정말 누래진 옷들이 하얗게 된다고요? 매직 화이트는 가능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에 매직 화이트를 넣고 골고루 저어준 다음 누래진 면수건의 반쪽을 20초만 담궜다 말리면, 자, 어때요? 매직 화이트에 담궜던 반쪽과 담그지 않은 반쪽, 정말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이것이 매직 화이트의 마술 같은 효능입니다. 오래 입어 누래진 아빠 와이셔츠도 20초만 담갔다 말리면 누랬던 쪽이 하얗게, 아이들 교복도 남방, 바지, 티셔츠, 운동복, 블라우스, 고급 니트까지 그 어떤 옷도 20초만 담그면 누랬던 것이 하얗게 본래의 하얀색으로 되돌아옵니다. 삶기 귀찮은 속옷이나 수건도 오케이, 누래진 모자, 신발도 오케이, 커튼, 침대복, 이불, 베갯니 등 물빨래가 가능한 것이라면 매직 화이트는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옷감이나 색상에 전혀 손상 없이 누렇게 변색된 것을 본래 하얀색으로 되돌려주는 정말 마술 같은 제품 매직 화이트. 전에는 이렇게 누렇게 된 옷은 다 버렸었는데 이제는 매직 화이트를 써요. 처음 샀을 때처럼 하얘진다니까요. 기적의 화이트닝 효과 보자. 집에 있는 누렇게 된 흰옷 중 그 어떤 것이라도 꺼내서 딱 반쪽만 담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단 한 번만으로 와이셔츠를 새로 산 것처럼, 단 한 번만으로도 비싼 외출복을 막 구입한 것처럼 경제적인, 너무도 경제적인 돈 벌어주는 매직 화이트. 색을 몽땅 다 빼버리는 독한 탈색제가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매직 화이트는 색을 빼는 탈색제가 아니라 흰옷을 처음처럼 다시 하얗게 만들어주는 환백제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있거나 무늬가 있는 옷을 넣어도 다른 색은 빠지지 않고 흰 부분만 다시 하얗게 변합니다. 물빨래가 가능한 섬이라면 그 어떤 것도 순식간에 하얗게 되는 마술 같은 효과. 혹시 형광증백제 아니냐고요? 천만에 유해 성분 논란 뜨거운 형광증백제 제로, 계면 활성제 제로, 중금속 성분도 제로. 여기에 99.9%의 살균 효과, 피부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 맨손으로 만져도 안전하고 계면 활성제나 형광증백제가 들어있지 않아 피부가 예민한 아기들과 아이들 옷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정제오일, AC 코팅제 등 특수 재료로 만들어 옷감이나 색상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섬유 본래의 하얀색만 살려주는 이름 그대로 매직 화이트. 물빨래가 가능한 옷이라면 그 어떤 옷도 오케이. 버리자니 아깝고 그대로 일자리 찝찝했던 누렇게 변색된 옷,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정말 마술 같은 제품 매직 화이트가 하얗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20초의 과학 클린마 매직 화이트. 500ml 한 통으로 25회 사용, 10일에 한 번씩 사용을 해도 한 통으로 1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 3년을 사용할 수 있는 3통을 드리는 금액이 39,800원, 39,800원. 거기에다 옷에 묻은 커피 자국, 김치 국물, 각종 얼룩 등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얼룩 제거제 2통까지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그동안 흰옷 하얗게 만들고 싶어서 삶으신 적 많으시죠? 이제는 삶지 말고 매직 화이트 하세요. 마치 삶은 것처럼 하얗게 만들어드리는 건 물론이고요,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삶지 못하는 흰옷도 비비거나 열을 가하지 않아도 옷감 손상 없이 하얗게 만들어드립니다. 세탁이 끝난 후 세수대 하나 세탁기에 물을 담고 매직 화이트 20ml를 넣고 골고루 저어준 다음 세탁물을 넣고 20초만 담궜다 말리며 누렇게 변색된 것이 하얗게. 예쁜 공주옷도 치마, 가운, 티셔츠도 거기에다 색이 바랜 커튼, 침대복, 이불, 베갯잎도 깨끗하게. 귀찮지만 푹푹 삶아야 하얘졌던 속옷, 아기 귀저귀, 수건, 행주도 이제 삶지 않고 세탁 후 단 20초만 담궜다 말리며 살균과 동시에 하얗게. 이 옷이 몇 번 입고 나니 노랬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얗게 변했어요. 삶지 않아도 하얗게 해주고 살균까지 해주니까 정말 편해요. 삶지도 않고 락스에 담그지 않아도 정말 누래진 옷들이 하얗게 된다고요? 매직 화이트는 가능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에 매직 화이트를 넣고 골고루 저어준 다음 누래진 면수건의 반쪽을 20초만 담궜다 말리면, 자 어때요? 매직 화이트에 담궜던 반쪽과 담그지 않은 반쪽, 정말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이것이 매직 화이트의 마술 같은 효능입니다. 오래 입어 누래진 아빠 와이셔츠도 20초만 담갔다 말리면 누랬던 쪽이 하얗게. 아이들 교복도 남방, 바지, 티셔츠, 운동복, 블라우스, 도금 니트까지 그 어떤 옷도 20초만 담그면 누랬던 것이 하얗게 본래의 하얀색으로 되돌아옵니다. 삶기 귀찮은 속옷이나 수건도 오케이. 누래진 모자, 신발도 오케이. 커튼, 침대복, 이불, 베갯잎 등 물빨래가 가능한 것이라면 매직 화이트는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것을 하얗게 돌려주는 20초의 과학 클린마 매직 화이트. 500ml 한 통으로 25회 사용, 10일에 한 번씩 사용을 해도 한 통으로 1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 3년을 사용할 수 있는 3통을 드리는 금액이 39,800원, 39,800원. 거기에다 옷에 묻은 커피 자국, 김치 국물, 각종 얼룩 등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얼룩 제거제 2통까지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